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 폴 발레리의 에세이집 바리에테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글은 1919년에 발표된 정신의 위기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1919년이라는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끔찍한 파괴,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거든요. 유럽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발레리는 이 글을 통해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유럽의 지정이 어떤 고뇌를 잡고 있는지를 정말 날카롭고 또 시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하나 켜지듯이 아주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장 안에는 전쟁을 겪은 유럽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에 던지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엄청나죠? 그전까지 유럽 문명은 스스로를 역사의 어떤 특별한 존재, 예외적인 존재라고 여겼어요. 다른 문명들은 흥하고 망하는 걸 반복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유럽만큼은 이성과 과학, 예술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영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참상이 그 믿음을 말 그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 문명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죽을 수밖에 없음, 즉 필멸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역사책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어버린 거죠. 발레리는 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를 난파선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위대한 문명들이 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 이런 이름들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익숙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과거의 일이었죠. 마치 박물관 유리 진열장 너머에 있는 유물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혹은 오래된 책의 각조를 읽는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현실적인 위협 없이 안전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몰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저 아름답고 모호한 이름들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갑자기 섬뜩한 현실감을 띠기 시작합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니네베와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지금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잉글랜드, 러시아라는 이름과 똑같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의 거대한 심연은 과거의 제국들만 삼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를 삼킬 만큼 충분히 넓다는 끔찍한 자각이 찾아온 거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리, 런던, 모스크바 역시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저 아름답고 모호한 이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유럽은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은 문명의 모든 성취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발레리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메난드로스를 예로 드는데요. 우리는 그의 명성은 알지만 작품은 거의 다 사라져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시나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작품들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이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도서관이 파괴되고 예술품이 불타고 지식인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매일 신문에 실리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문명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들이 한순간에 먼지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은 이제 유럽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실존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의 분석은 단순히 문명이 연약하다는 걸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 끔찍한 파멸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정신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정말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거대한 파괴나 악행은 인간의 나태함, 무지, 비이성 혹은 야만성 같은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전쟁이었죠. 발레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역설을 발견합니다.
발레리가 본 것은 이 끔찍한 전쟁이 악덕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 독일 민족이 자랑하던 성실함, 과학적인 탐구정신, 체계적인 교육, 명령에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 같은 가치들이요.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가치들이 인류를 파괴하는 거대한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수행하는 성실함, 더 효과적인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의 명령을 의심 없이 따르는 의무감, 이런 미덕들이 없었다면 그런 엄청난 규모의 파괴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이 질문은 유럽 근대를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믿음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성과 지식을 통해 무지를 깨우치고 각자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할 거라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낙관론이 뿌리째 뽑혀나간 거죠. 지식이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대량 살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숭고한 의무감이 맹목적인 파괴에 동원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과 더 성실한 것이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근대 유럽의 도덕적, 지적 토대는 완전히 붕괴하고 맙니다. 발레리는 이 상황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수사가 물질적인 부와 권력의 중심지였다면 페르세폴리스는 제국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전쟁으로 도시와 공장, 즉 물질의 수사가 파괴된 것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유럽의 법, 도덕, 철학, 예술 같은 정신의 페르세폴리스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파괴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던 우리 정신의 좌표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정신적인 토대를 잃어버린 유럽의 지성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발레리는 이 모습을 덫에 걸린 쥐에 비유하는데요. 덫에 빠진 쥐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것처럼 유럽의 정신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모든 지적 유산을 한꺼번에 불러내는 겁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의 교리, 고대 철학과 최신 과학 이론이 아무런 체계도 없이 뒤섞여서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요. 뭐라도 좋으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 지적인 혼돈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사상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발레리는 이걸 폭풍우 속 배에 비유합니다. 배가 너무 격렬하게 흔들리면 가장 단단하게 고정된 등불마저 뒤집히고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시대의 혼란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지적인 태도조차 그 기준을 잃고 표류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판단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린 완전한 지적 무정부 상태에 이른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한 정신의 위기는 갑자기 닥쳐온 걸까요? 발레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는 전쟁이라는 재앙을 만나서 폭발했을 뿐, 그 씨앗은 이미 전쟁 이전 유럽의 정신 상태 안에 깊숙이 내재해 있었다고 진단하죠. 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전쟁 직전, 소위 베레포크라고 불리던 시대의 정신적인 풍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레리는 근대를 어떤 시대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극단적인 지적 절충주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양 있는 유럽인의 정신 속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생각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머릿속에 기독교의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이 같이 있고 민주주의의 평등 사상과 니체의 초인 사상이 함께 있고 과학적 유물론과 신비주의적인 심령술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거죠. 모든 사상과 가치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채 하나의 정신 안에서 펼쳐져 있는 마치 거대한 사상의 뷔페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기묘한 근대 정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발레리는 백열 상태의 용광로라는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전쟁 이전 유럽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통찰입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내려서 격렬하게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모든 색의 빛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형태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밝게 빛나는 백색 소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전쟁 이전 유럽의 정신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천재적인 사상과 예술, 과학적 발견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엇 하나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기에 역으로 그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었던 무한히 풍요로운 공허, 이것이 바로 발레리가 진단한 근대 정신의 본질이자 위기를 품고 있었던 완벽한 무질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근대 정신의 초상은 발레리의 글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인물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고뇌를 짊어진 유럽의 햄릿입니다. 발레리는 유럽의 지성을 덴마크 엘시노어 성의 테라스 위에 세웁니다. 하지만 이 테라스는 유럽 대륙 전체로 확장된 거대한 무대이고요. 햄릿이 보는 것도 아버지의 유령 하나가 아니에요. 그는 전쟁에서 죽어간 수백만 병사들의 유령과 함께 산산조각 난 채 떠도는 위대한 이념들의 유령, 그러니까 신, 이성, 진보, 조국과 같은 근대의 모든 위대한 유령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진리의 죽음, 이상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원작의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를 고뇌했다면 이 유럽의 햄릿은 지식 과잉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예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방대한 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시도는 이미 모든 것이 시도되었다는 생각에 광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무지에서 오는 무력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성의 마비 상태입니다. 햄릿은 무덤지기 유리개 해골 대신 유럽 정신사의 위대한 천재들의 해골을 손에 들고 명상에 잠깁니다. 르네상스의 만능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골을 들고 그의 위대한 발명품인 비행기계가 결국 서로를 죽이는 폭격기가 되어버린 현실을 비통해하죠. 보편적인 조화를 꿈꿨던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이상이 어쩌다 전 유럽을 휩쓴 전쟁으로 끝났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칸트에서 헤겔,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장대한 독일 관념론의 계보가 결국 어떤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낳았는지 침묵 속에서 되새깁니다. 가장 숭고했던 이상들이 가장 끔찍한 현실로 이어진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이 유럽의 햄릿은 인류를 항상 위협하는 두 개의 거대한 심연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경직된 질서의 심연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질서의 심연이죠. 그는 방금 겪은 전쟁이 무질서의 극단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의적인 질서의 위험 또한 예감합니다. 이 두 가지 파멸의 길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고뇌하며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고뇌 속에서 햄릿, 즉 유럽의 지성은 평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봅니다. 어쩌면 진짜 평화라는 건 모든 갈등과 적대감이 사라진 유토피아 같은 상태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경쟁심과 적대감을 인정하되 그 에너지가 전쟁 같은 파괴가 아니라 예술, 과학, 사상 같은 창조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상태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파괴적인 경쟁을 창조적인 경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를 통한 구원이라는 희미한 길마저도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정신 그 자체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죠. 전쟁 이전에 그 백열의 용광로 속에서 모든 것을 시도하고 모든 것을 섞어보면서 무한한 창조의 욕망을 불태웠던 바로 그 에너지가 이제는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극단적인 시도와 끝없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깊은 피로감과 회의만을 남겼습니다. 창조를 할 동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에서 어떻게 창조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결국 모든 가능성 앞에서 좌절한 햄릿은 유령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 즉 사유하는 정신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는 하나의 미래를 예견하는데요. 고뇌하는 정신, 복잡한 사유, 위대한 이상 같은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대신 세상은 모든 것이 효율성과 정밀함으로 관리되는 완벽하게 조직되었지만 영혼은 없는 거대한 개미집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치명적인 정밀함을 진보라고 부를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정신의 위기가 나을 수 있는 가장 섬뜩한 결말에 대한 이 경고는 100년이 지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그야말로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폴 발레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문명들이 이제는 그저 역사책 속 이름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죠. 유럽 역시 자신들의 문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깨달음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발레리가 보기에 이 시대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시계추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쪽 극단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질서가 있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모든 것을 억압하는 질서가 있죠. 인류는 늘 이 두 가지 위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간다는 겁니다. 끔찍한 전쟁이라는 무질서를 겪은 유럽은 이제 그 반대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경직된 질서의 위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발레리는 이 깊은 정신적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도 익숙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바로 햄릿이죠. 하지만 이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젤에서 쾰른까지 유럽 지성의 역사가 쌓아올린 거대한 테라스 위에 홀로 서서 과거의 영광이 남긴 유령들에 시달리며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망설이는 개인적인 고뇌가 아니라 유럽이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모든 지식, 모든 발견, 모든 철학의 무게에 짓눌린 지성 그 자체의 고뇌인 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해골은 요리의 것이 아니라 한때는 절대적이었던 수많은 진리들의 것입니다. 그는 그 진리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빛나고 결국에는 낡아서 죽어가는지를 지켜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햄릿의 주변을 맴도는 유령들은 바로 유럽 최고의 천재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이프니츠, 칸트. 이 이름들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한때는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등대와도 같았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1차 대전 이후의 햄릿에게 이들의 위대한 유산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천재들의 순수했던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끔찍하게 뒤틀렸는지를 한번 보시죠.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끝에 나타난 건 하늘에서 폭탄을 쏟아붓는 폭격기였죠.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유럽은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 그의 위대한 사상은 헤겔에게 이어지고 또 마르크스에게로 이어지면서 결국 세상을 거대한 이념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의 지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햄릿은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대체 뭘 해야 하지? 이 모든 지식의 무게와 역사의 비극을 짊어지고 이 고통스러운 탐구를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차라리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저기 저 폴로니어스나 레어티스처럼 현실적인 이익이나 좇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평화의 정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발레리는 인간의 경쟁심이나 적대감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없는 본성이라고 봤어요.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거죠. 전쟁은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폭발시키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란 그 똑같은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 즉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으로 돌려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햄릿의 기나긴 독백은 정말이지 섬뜩한 미래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고뇌하고 질문하는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효율과 정밀함만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대한 개미집 같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고뇌하는 햄릿의 자리는 당연히 없겠죠. 자, 이렇게 유럽 정신 내부의 깊은 병을 진단한 발레리는 이제 시선을 밖으로 전 세계로 돌립니다. 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유럽의 미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발레리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냉정하고 직설적입니다. 지도를 한번 펴보라는 거죠. 지도 위에서 유럽은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달린 작은 반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리적인 현실이죠.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은 전 세계의 두뇌이자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의 지리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사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발레리는 우리에게 세계를 물리학자처럼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각 대륙과 나라를 그냥 땅덩어리로 보지 말고 저마다 다른 힘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로 보자는 겁니다. 어떤 곳은 인구가 많고 어떤 곳은 자원이 풍부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신적 역량, 즉 질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세계사는 바로 이 다양한 힘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정말 거대한 미스테리처럼 보입니다. 면적, 인구, 자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조건에서 유럽은 압도적으로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유럽이 나머지 광대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유럽의 힘이 물질적인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정신적인 질에서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레리는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이미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거대하고 인구 많은 인도 제국을, 다른 쪽에는 작고 가벼운 섬나라 영국을 올려놓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인도 쪽으로 기울어야겠죠? 그런데 발레리는 말합니다. 보라, 더 가벼운 영국 쪽 접시가 아래로 기운다. 이건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정신의 힘, 즉 지식과 기술이라는 질의 무게가 세상을 움직여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레리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정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럽을 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유럽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성공이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스스로의 상대적인 쇠퇴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째, 유럽의 힘은 과학정신, 즉 질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그런데 이 순수했던 지식이 어느 순간부터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사용하기 쉽게 단순화되고 포장된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셋째, 이 기술이라는 상품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넷째, 이 기술을 손에 넣은 다른 지역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유럽만이 가졌던 특별한 우위가 사라집니다. 결국 아까 그 저울이 다시 원래대로 인구나 자원 같은 물질적인 양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발레리는 깊은 자책이 담긴 탄식을 내뱉습니다. 마치 마법사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마법 주문을 온 세상에 어리석게 떠벌린 것과 같다는 거죠. 유럽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정신의 힘을 너무나 경솔하게 상품으로 만들어 퍼뜨린 결과 스스로 세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발레리는 이제 이 지성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또 다른 아주 우아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바로 포도주 한 방울이 물에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이 비유는 겉보기에는 절망적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희망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진한 포도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는 물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를 희미하게 물들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흔적도 없이 섞여서 완전히 균일한 묽은 포도주물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고도로 웅축되었던 지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옅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발레리는 아주 기묘한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요. 그렇게 완전히 희석되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유리잔 속에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순수하고 진한 포도주 방울들이 저절로 다시 생겨나는 걸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발레리는 바로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
지성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름이 바로 천재성입니다. 문화는 널리 퍼지면서 희석되고 평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란 그렇게 희석되고 균일해진 혼합물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순수한 정수를 응축시켜내는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하향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까지 분석한 발레리는 이제 문제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그 유럽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발레리의 대답은 아주 독특합니다. 유럽은 특정 지역이나 인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동적인 기능 혹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는 유럽을 세 가지 공간에 비유합니다. 첫째, 유럽은 모든 사상과 물건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가치를 평가받고 교환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둘째, 그렇게 들어온 외부의 아이디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내는 공장이죠. 그리고 셋째, 모든 이론과 주장이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통해 검증받는 증권거래소와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고 변형시키고 또 비판하는 아주 강렬하고 치열한 정신 활동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아주 특별한 인간형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인종이나 언어, 국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존재, 바로 유럽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럽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발레리는 이들의 심리적 추상을 그려내는데요.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강력한 본성을 지닌 존재, 심지어 기억과 야망의 괴물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유럽인은 한쪽 어깨에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기억을, 다른 한쪽 어깨에는 미래를 향한 끝없는 야망을 짊어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뇌하고 긴장 상태에 있지만 결코 허무에 빠져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감마저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독특하고 강력한 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발레리는 그 뿌리를 찾기 위해 역사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유럽인이라면 그 정신 속에 반드시 새겨져 있을 세 가지 결정적인 역사적 힘을 지목합니다. 그 세 가지 힘은 바로 로마,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발레리에 따르면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 정신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유럽에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한마디로 시스템입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력을 만드는 법,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행정체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률, 즉 사회의 단단한 뼈대와 그릇을 만들어준 거죠. 로마가 닦아놓은 이 거대한 길이 없었다면 이후 기독교나 그리스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독교입니다. 로마가 인간의 외적인 삶에 질서를 부여했다면 기독교는 그 안, 즉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개인의 양심, 도덕, 선과 악의 문제 같은 것들이죠. 또한 신앙과 이성, 자유의지와 같은 아주 어렵고도 심오한 질문들을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에게 던짐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레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둥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정신을 사용하는 법, 즉 생각의 방법론 그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예술에서든 철학에서든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과학이란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엄격한 논리와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발레리는 특히 그리스 기하기야말로 유럽 정신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 선, 면이라는 아주 단순한 약속 몇 개만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논리의 세계, 즉 무한한 논리의 신전을 지어 올릴 수 있잖아요. 이성과 논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던 셈이죠. 이 세 가지 힘을 종합해서 발레리는 마침내 유럽인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란 혈통이나 사는 곳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법과 질서를 경험하고 기독교를 통해 내면을 성찰했으며 그리스로부터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정신, 이 세 가지 역사적 세례를 모두 받은 정신이라면 그가 지구 어디에 살든 진정한 유럽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 예루살렘의 신앙, 그리고 아테네의 이성,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탄생한 유럽 정신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을 극한까지 최대치로 밀어붙인다는 점입니다. 발레리는 이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최대의 욕구, 최대의 노동, 최대의 자본, 최대의 권력, 그리고 자연에 대한 최대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관찰합니다. 이처럼 유럽 정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를 이끌어낸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위기를 낳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정신이 로마, 기독교, 그리스라는 세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섞였기에 이토록 불안하면서도 강력하고 또 자지 파괴적인 힘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유럽은 그야말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폴 발레리는 바로 이 정신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유럽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럽의 운명에 대한 발레리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유럽이 가졌던 그 독특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 위대한 모험으로 불렸던 기하학의 발명을 살펴본 뒤에 지식이 퍼져나가면서 생겨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을 만든 세 가지 기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만족을 모르는 정신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유럽의 운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발레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유럽은 결국 아시아 대륙의 작은 곳, 그러니까 작은 반도에 불과하게 될 것인가? 이건 그냥 지리적인 사실을 묻는 게 아니겠죠. 한때 세계의 심장이자 중심이었던 유럽의 영향력이 어쩌면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유럽은 정말 아시아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인 크기나 자원만 보면 사실 보잘것없죠. 하지만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유럽은 스스로를 언제나 세계의 두뇌이자 가장 귀하고 빛나는 진주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차이, 현실과 현상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에서 발레리의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발레리는 세계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저울로 비유합니다. 저울의 양쪽에는 각 지역의 인구, 자원, 기술력 같은 무게추들이 놓여 있죠. 그리고 역사는 이 저울이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불균형 상태일 때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랫동안 유럽적으로 저울이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럽적 저울을 그토록 무겁게 만들었던 걸까요? 발레리의 분석,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레리가 내놓은 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유럽의 힘은 땅의 크기나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역동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동시에 또 강력한 펌프처럼 자신의 것을 온 세계로 퍼뜨리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고 또 모든 것이 유럽에서부터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발레리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거대한 인도 제국을, 다른 한쪽에는 작은 섬나라 영국을 올려놓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거대한 인도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야 맞겠죠? 그런데 발레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더 가벼운 영국 쪽으로 저울이 기운다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게, 즉 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도적인 질적 우위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발레리는 그 근원을 유럽인 특유의 정신적 자질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탐욕,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상상력과 냉철한 논리력의 기묘한 결합, 또 무조건 믿지도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는 회의주의와 현실을 쉽게 체념하지 않는 정신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유럽을 움직인 핵심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럽 정신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발레리가 꼽은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 발명인데요. 그는 이걸 단순한 수학의 한 분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 정신의 가장 열정적인 정복 활동, 위대한 모험으로 본 거죠. 심지어 그는 기하학의 탄생을 광적인 시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실용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오직 순수한 논리만으로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죠. 이집트나 중국 같은 다른 위대한 문명들도 물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순수한 추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지는 못했다. 이것이 발레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발레리는 기하학을 만들어낸 그리스의 사상가들을 정신의 아르고호 원정대원에 비유합니다. 전설 속 영웅들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했던 것처럼 이들은 상상력과 엄밀함, 직관과 논리처럼 서로 어울리기 힘든 능력들을 모두 갖추고서 생각의 바다를 탐험한 위대한 모험가들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는 기하학을 하나의 완벽한 신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단순한 정의와 공리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리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장엄한 논리의 건축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의 구조를 역사상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만든 위대한 성취였다는 겁니다. 쾌고 이렇게 완벽한 형식미를 갖춘 지적인 모험은 훗날 유럽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과학의 이상적인 모델, 즉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엄밀한 증명과 논리적인 체계, 바로 이 기하학적인 정신이 모든 과학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 정신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유럽의 특별한 지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레리의 네 번째 통찰, 지식 확산의 역설입니다. 발레리는 유럽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6단계로 설명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처음에는 유럽만이 가진 독특한 지식이었죠. 그런데 이 지식이 부와 힘을 낳는 기술이 되자 누구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더 이상 유럽만의 특별한 무기가 아니게 된 거죠. 결국 모두가 비슷한 무게를 갖게 되면서 유럽이 가졌던 그 독보적인 질적 우위는 서서히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유럽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그 질의 힘을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세상을 다시 양의 힘, 즉 순수한 힘과 숫자가 지배하는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것이 발레리의 뼈아픈 진단입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여기서 절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식의 확산을 맑은 물에 포도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물리적으로야 포도주가 점점 옅어져서 결국 사라지겠지만 정신의 세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널리 퍼진 지식 속에서 오히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순수하고 강력한 천재성이 다시 응축되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유럽이 지켜야 할 그리고 되찾아야 할 진정한 정신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발레리는 그 뿌리를 세 가지의 거대한 역사적 유산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법, 행정, 국가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의 질서라는 개념을 선물했죠. 수많은 민족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 아래 통합했던 그 경험은 유럽인에게 거대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럽인의 시선을 바깥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신 앞에 선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양심을 깊이 들여다보고 선과 악, 영혼의 구원 같은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었죠. 이를 통해서 유럽인은 그 누구보다 복잡하고 깊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훈련을 수백 년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에 정신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엄밀하게 정의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 그 자체를 물려준 거죠.
이것은 훗날 모든 과학과 철학,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서까지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레리가 말하는 진정한 유럽인이란 어떤 인종이나 언어, 지리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가 물려준 질서, 기독교가 가르쳐준 내면 성찰, 그리고 그리스가 선사한 이성, 이 세 개의 아주 다르고 강력한 강물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유럽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유산을 모두 물려받은 근대 유럽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발레리는 그 초상을 다소 어둡고 또 불안하게 그려냅니다. 발레리는 유럽인을 일종의 괴물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로마의 끝없는 정보욕, 기독교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스의 무한한 탐구 정신이 한 개인의 내면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결코 현재에 만족할 줄 모르는 거대한 욕망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내면의 에너지는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밀어붙이는 문명을 낳았습니다. 더 많은 부, 더 강력한 힘, 그리고 자연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려는 욕망까지. 이것이 바로 유럽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발레리의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유럽의 쇠퇴는 어쩌면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 운명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발레리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이란 현재의 만족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또 새로운 것을 꿈꾸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신비로운 가능성, 바로 그것일 겁니다. 폴 발레리가 장 드 라퐁텐이라는 시인을 분석하는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보통은 작품 세계나 생애를 직접 파고들 텐데 발레리는 좀 달라요. 먼저 라퐁텐이라는 시인을 둘러싼 일종의 신화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시인하면 막연하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아주 섬세한 해체가 시작되는 거죠. 발레리가 지적하는 이 소문이라는 거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 아닌가요? 뭐랄까, 현실 감각은 조금 없어 보이고 늘 몽상에 잠겨 숲속을 거닐다가 시냇물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감을 얻는 그런 시인의 모습 말이에요.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내면 세계와 자연의 속삭임에만 반응하는 그런 낭만적인 인물. 사실 이건 라퐁텐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예술가라는 존재 전체에 더 씌워진 아주 오래된 신화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몽상가 시인의 신화죠. 이 신화 속에서 예술가는 순진무구한 천재로 그려집니다. 창작이라는 게 어떤 고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감의 산물처럼 여겨지고요. 마치 신의 계시를 받는다거나 꿈속에서 거대한 서사를 본다거나 그렇게 예술 작품이 저절로 탄생한다는 믿음 같은 거죠. 이런 이미지가 사실 꽤 매력적이긴 해요. 우리에게 창작의 고통을 굳이 생각하지 않게 해주고 예술을 뭔가 신비로운 영역에 남겨두니까요. 하지만 발레리는 바로 이 견고해 보이는 신화의 한가운데에 아주 날카로운 균열을 냅니다. 그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라퐁텐이 젊은 시절에 쓴 아도니스라는 장편시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믿어왔던 그 몽상가 라퐁텐의 이미지를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600행. 이 숫자는 그냥 시가 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0행에 달하는 긴 이야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운율과 완벽한 형식미 속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걸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조율하고 전체 구조의 균형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건 순간적인 영감이 번뜩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죠. 이건 정말 치밀한 설계와 끈질긴 인내, 다시 말해 지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겁니다. 발레리의 주장은 그래서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아도니스가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형식적 순수성은 절대 순진한 영감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건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골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의식적인 노력의 증거라는 거죠. 시의 모든 행, 모든 단어는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인 게 아니라 작가의 분명한 의도와 필연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아도니스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예술가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감이라는 파도에 그저 몸을 맡기는 몽상가고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정한 규칙이라는 노를 저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노동자입니다. 한쪽의 영감을 수동적으로 받는 수신자에 가깝다면 다른 한쪽은 언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창조자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발레리는 예술 창작에 관한 가장 심오한 역설 중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가 꿈과 같은 몽롱한 상태에서 작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파편적입니까? 그런 본질을 포착해서 언어라는 질서의 세계로 옮기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명료하게 깨어있는 정신, 즉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와 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야만 한다는 이 생각,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발레리 예술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만약 예술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이라면 왜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시인들은 운율이나 가군, 정해진 형식 같은 아주 엄격한 규칙들로 스스로를 꽁꽁 묶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자유를 향한 비상이 예술의 본질이라면 왜 그들은 스스로를 아름다운 새장 안에 가두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예술 창작의 근원적인 역설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작 과정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가장 부자유해 보이는 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왜 굳이 소네트라는 14행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을까요? 왜 수많은 시인들은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쏟아내지 않고 그토록 까다로운 운율에 맞춰서 단어를 고르고 배열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을까요? 발레리에게 이 자발적 족쇄들은 창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약들은 예술가가 가장 쉬운 길,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이나 무질서한 생각의 흐름에 그냥 안주하려는 묘혹에 맞서 싸우게 만드는 일종의 저항의 도구인 셈입니다. 운율은 시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단어를 발견하게 만들고 정해진 형식은 혼돈스러운 감정에 질서를 부여해주죠. 이 저항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레리는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자, 먼저 점토처럼 아주 다루기 쉬운 수능적인 재료로 만든 작품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점토는 우리 손길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따라오잖아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의 첫 번째 생각, 가장 즉각적인 충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발레리는 이걸 엄청난 저항을 가진 재료, 바로 단단한 대리석으로 조각한 단 하나의 조각상과 비교합니다. 대리석은 점토와는 전혀 다르죠. 결코 쉽게 자기의 형태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정을 한 번 내리치는 모든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고 예술가는 그 재료의 완고함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단 하나의 대리석상은 쉽게 만든 100개의 점토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영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대리석상이 더 위대할까요? 발레리에 따르면 그 가치는 예술가가 재료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겨운 투쟁의 과정, 재료와 나눴던 팽팽한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인 형태 속에 하나의 역사처럼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대리석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형상뿐만 아니라 그걸 탄생시킨 위대한 의지와 노동의 흔적까지 함께 느끼는 겁니다. 발레리는 예술가의 영혼, 즉 푸시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쉬운 길을 피하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요. 점토가 아니라 화강함에 맞서 싸우라고 말이죠. 시의 규칙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언어라는 무형의 점토를 저항하는 대리석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아요. 시인은 그 규칙들과의 고투 속에서 잠시 절망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투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단단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저항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램즈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아도니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더 이상 몽상가의 한가로운 유희가 아니라 언어라는 대리석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낸 한 장인의 승리의 기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레리는 아도니스의 서사, 그러니까 베누스와 아도니스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고 지적해요. 이 시의 진짜 드라마와 아름다움은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형식의 완벽함에 있다는 거죠. 시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성, 문장 구조의 정교함, 다시 말해 시구 자체가 가진 감미로움과 활력, 이야말로 이 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발레리는 이 시 곳곳에 숨겨진 의식적인 기교의 순간들을 하나씩 포착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니스에게 다른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베누스의 이 대사는 정말 놀라운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쇠사슬은 다른 여인들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인이 스스로를 묶고는 운율이라는 쇠사슬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시의 내용과 형식이 하나로 만나는 거죠. 이건 고도로 계산된 예술적 장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시인은 아도니스가 죽기 전에 덧없는 시간에 대해 노래했던 구절을 베누스와의 이별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변주합니다. 처음엔 그저 낭만적인 탄식이었던 이 구절은 이제 이별의 고통이라는 무게를 얻어서 전혀 다른 울림을 만들어내죠. 이건 즉흥적인 감정의 토로가 아니에요. 마치 음악의 모티프처럼 특정 구절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변주해서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정교한 작곡가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발레리가 아도니스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의 마지막, 죽은 아도니스를 끌어안고 베누스가 부르는 비가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단순히 라퐁텐의 천재성을 넘어서서 문학사적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발견합니다. 발레리는 이 구절들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해요. 바로 이 비가의 순수한 어조, 비극적인 감정의 고양, 완벽한 문장 구조가 10여 년 뒤에 등장해서 프랑스 고전 비극을 완성시킨 위대한 극작가 장 라신의 작품 세계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라신의 비극 한 장면을 미리 보는 듯한 완벽함을 라퐁텐이 이미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발견을 통해서 발레리는 아주 대담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라퐁텐이 이 아도니스를 통해서 라신이라는 거대한 천재가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마치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가 나타나기 전에 그의 등장을 예비하는 선율이 먼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요.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 해도 종종 자신의 재능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선구자를 필요로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이 긴 분석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발레리가 재구성해낸 새로운 예술가의 초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게으르고 몽상에 잠겨있던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발레리가 상상하는 시인은 더 이상 영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먹잇값을 낚아채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고도의 집중 상태인 거죠. 그는 언어라는 숲의 속성을 꿰뚫고 자신이 잡아야 할 먹이, 즉 가장 완벽한 표현이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지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냥꾼의 이미지는 거미, 즉 아라크네의 비유로 완성됩니다. 예술가는 영감의 들판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언어라는 재료로 정교한 거미줄, 그러니까 형식과 규칙이라는 구조를 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죠. 이 마지막 비유야말로 의식적인 창작자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전략적이며 자신이 만든 구조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배자인 겁니다. 결국 발레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서 느끼는 그 감동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게 정말 신비로운 영감의 번뜩임일까요? 아니면 저항하는 재료에 맞서 싸운 한 인간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투쟁이 남긴 영원한 흔적, 바로 그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예술을 감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 발레리는 유럽 정신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은 발레리의 책을 통해 그가 제시하는 유럽 정신의 정의와 그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술 창작의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발레리에 따르면 유럽인을 만드는 건 혈통이나 영토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정신은 바로 세 가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수백 년에 걸쳐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 유럽인이라는 독특한 정신적 구조물을 떠받치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서로 다르지만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냥 막연한 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힘의 모델이었습니다. 강력한 법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거대한 영토의 질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정말 혁명적이었던 건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부족이나 출신 지역을 넘어서 로마 시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발레리는 바로 이 로마의 유산, 즉 조직화되고 법으로 다스려지며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이 강력한 질서의 흔적이 깃든 모든 곳에 유럽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독교입니다. 로마가 외부 세계의 질서를 다스렸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고들었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신체를 지배했다면 기독교는 영혼을 지배한 셈입니다. 이 내면을 향한 탐구가 수세기 동안 서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기둥은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우리에게 정신을 훈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모든 현상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분석하고 완벽한 형식을 추구하며 명확한 정의를 내리려는 태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논리라고 부르는 것,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예술에서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미의 원형이 모두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레리는 바로 이 그리스식 훈련이야말로 유럽 최고의 발명품, 즉 과학을 낳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상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 기하처럼 오직 논리만으로 완벽하고 빈틈없는 체계를 세우는 순수한 과학 말이죠. 다른 문명에도 물론 훌륭한 기술과 지혜가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엄밀하고 추상적인 과학은 유럽 정신의 가장 독특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질서, 기독교의 내면성, 그리스의 이성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발레리는 이 세 가지 유산을 종합해서 유럽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발레리는 진정한 유럽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상징하는 권력과 질서,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도덕과 내면, 그리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징하는 이성과 논리, 이 세 인물의 영향력을 모두 이해하고 내면화한 사람,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아주 독특한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정신의 가장 큰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멀리, 더 높이 가려는 끝없는 욕망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최대로,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최대의 부, 최대의 권력, 심지어 자연까지도 최대로 변형시키려는 의지. 발레리는 이것을 유럽 정신의 핵심 동력, 극대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유럽 정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이 정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레리는 한 위대한 시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극한을 추구하고 내면을 탐구하며 이성적 훈련을 중시하는 정신. 이 정신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발레리는 그 답을 정치나 전쟁, 과학이 아닌 한편의 시를 창조하는 고독하고 치열한 행위 속에서 찾습니다. 발레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게으른 몽상가로서의 시인 이미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특히 라퐁텐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떠도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화와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발레리가 보기에 라퐁텐의 아도니스처럼 수백 행에 달하는 긴 시는 결코 몽상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의식적인 노력, 수많은 단어를 고르고 버리는 희생의 과정, 다시 말해 치열한 지적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발레리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만든 제약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그 제약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투쟁의 과정이라는 거죠. 시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꿈이나 영감을 붙잡아서 언어로 고정시키려면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또렷하게 끼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흐릿한 사신을 가장 선명하게 복원하는 전문가처럼 최고의 집중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발레리는 자유로운 꿈의 상태를 부드러운 점토에 비유합니다. 형태를 만들기는 쉽지만 그만큼 쉽게 무너지죠. 반면에 운율이나 가운 같은 시적 규칙이라는 제약은 단단한 대리석과 같습니다. 조각하기는 지극히 어렵지만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남는 불멸의 작품이 되죠. 위대한 예술은 바로 이 단단함과 싸우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발레리는 운율이나 가군 같은 시의 규칙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애물과 같다고 봅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시인은 쉬운 길, 그러니까 평범한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표현, 더 깊은 생각을 찾아내도록 스스로를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약이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이제 발레리가 라풍텐의 시 아도니스를 한 행 분석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자연스럽게 보이는 천재성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교와 노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발레리는 시의 줄거리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그저 소재일 뿐이죠. 그가 주목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언어 그 자체입니다. 시의 진짜 주인공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단어와 리듬 그리고 그 조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발레리는 특히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사랑을 사슬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죠. 그는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추상적인 힘과 감정의 무게, 그 품격이 당대 최고의 비극작가였던 코르네유의 작품에 버금간다고 극찬합니다.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연인들의 이별 장면에서는 거의 시의 기적과도 같은 구절을 발견합니다. 감미로운 순간들이여 그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니. 이 구절은 단순히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현재의 이별이 주는 고통을 극대화합니다. 발레리는 이것이야말로 고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정말 완벽한 구절이라고 감탄하는 거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훗날 동물 우화의 대가가 되는 라퐁텐이 정작 이 시에서는 사냥 장면을 정말 지루하고 생명력 없게 그렸다는 겁니다. 발레리는 이게 라퐁텐이 이 부분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는 증거이며 심지어 무심코 쓴 듯한 우스꽝스러운 표현에서 작가의 피로감이 드러난다고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위대한 작가도 때로는 지루해한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도니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발레리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정밀함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광채라는 살아있을 때의 생명력과 죽음 이후 남은 차가운 윤곽을 대비시키면서 죽음의 본질을 이토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시의 마지막, 죽은 아도니스를 끌어안고 비너스가 절규하는 장면에서 발레리는 이 분석에 가장 놀랍고 심오한 발견을 내놓습니다. 그는 비너스의 길고 절망적인 독백을 인용하며 그 완벽한 조화와 고귀하면서도 비통한 어조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거의 하나의 장엄한 음악처럼 들립니다. 이 시의 분위기, 구조, 장엄함, 그리고 언어의 울림까지 발레리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프랑스 최고의 비극 작가 장 라신느의 스타일과 똑같다고 단언합니다. 라신느 특유의 웅장하고 비극적인 스타일이 이 시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라퐁텐이 이 시를 쓴 시점이 라시느가 자신의 대표작들을 발표하며 유명해지기 무려 10년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죠. 어쩌면 우리가 아는 라시느의 그 위대한 스타일은 사실 라퐁텐의 이 초기 시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라시느가 그것을 보고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발레리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타고난 천재성이라고 쉽게 감탄하는 위대한 예술 뒤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숨겨진 노력과 계산된 기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배들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위대한 예술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감의 선물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훈련과 계승의 역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